정치판을 꿰뚫는 정확한 눈, 경륜을 갖추고 계신 여야 지도부들의 일당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면서 다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또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라이브쇼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샵 4560으로 샵 4560으로 넉자 사자 토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의 사자 토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죠? 네, 상대방을 탐색할 수 있는 돌직구 토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네.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김진 상임고문부터. 이종걸 의원님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비문재인계 리더이십니다. 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결정적인 문제점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위원회를 이제 당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했는데요.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여러 제도 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도당위원장 중심으로 각 지역별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을 구성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수 세력이 1등을 하면 전부 다 당 최고위원을 구성하고 당대표까지 구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독식 구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내 독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말하는데요. 그걸 사실 실현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런 점이 있고 또 좀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본인도 얘기했듯이 저 이재명 시장한테 얘기했듯이 사이다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전략적 모호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서 듣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은 3가지를 요구했는데 2가지 말씀하시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종걸 의원이 김진 고문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 특검 수사를 이제 받게 된 게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뭐 대면 조사 받겠다. 그러다가 또 며칠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특검 수사에 결국 피해간 결과가 됐는데요. 그것은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김진 고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지 않게 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검과 녹음, 녹화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노무현 정권 들어서 특검이 김대중 정권 때 저질러졌던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으로 국민 몰래 불법으로 송금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당시 이 결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는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김대중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예 수사를 추진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자면 민주당 정권은 특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수사와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 반론하시겠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이 특검이 일어나게 된 가장 주범격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하기 어려운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의 명분을 갖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그렇고 그 수사의 기법상으로도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특검 수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네. 그것은 결국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와 김대중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북한의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한 사건에 주범적인 역할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허락 없이 어떻게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줄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이 허락하고 또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런 그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한국 검찰 사상에 남는 아주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또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실 말씀, 시청자 네. 여러분들 하실 말씀 사자 토크로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많이들 보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7463님이 대략 난감 이렇게 사자 보내셨어요. 6808님 헌법 존중. 헌법 정중. 네, 5437님 탄핵 기각. 음, 1380님 유구무원. 이렇게 측은지심 5304님. 예,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사자 토크는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제를 가지고 토크해 보겠습니다. 그 내일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입니다. 네. 11시에 아마 생중계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24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저 시간 제한을 42초로 하겠습니다. 사이좋게 토론하시라고. 예. 42초. 시계 네. 돌려주시고요. 자, 두 분, 내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감하게 주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론가로 나오신 게 아니고 정치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주장 저희들이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이종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탄핵의 중심인 박 대통령의 그 공범이랄까요? 관련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을 때 관련자와 공범자들은 모두 다 구속됐습니다. 지난번 노 대통령 때의 탄핵의 요건으로 법률과 헌법 위반에다가 중대한 법률 헌법 위반이 창설되고 추가됐어요. 이것 이상 중대한 그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탄핵이라는 것은 일반 법적인 그 리걸 마인드로 볼 때 너무 당연한 그런 예상 당연히 결과다. 인용돼야 이렇게 된다. 얘기합니다. 예, 김진희요. 저는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어떤 그 일종의 그 여론의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헌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고 앵커께서 과감한 어떤 의사표명을 주문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원칙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네. 두 번째는 제가 그 13개의 중요한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 혐의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심리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거를 사실관계를 가질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드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하는 것이 국민의 분열과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자 토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1796님이 모두 책임 이렇게 하셨고요. 3469님은 역지사지 이런 좋은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승복 선언을 요구하는 인터뷰를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뭐 거의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에 나온 지지자들 모임에 대해서도 자제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위를 선동하고 지금 시위대가 이번에 뭐 뉴스에 보니까 그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화형식을 해서 뭐 그 부인이 졸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평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추기고 그 문제에 관해서 더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말로 일관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에게 승복 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어떤 정치적 뭐 공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뭐 거의 적절한 대답을 기대하고 요구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김준희. 부추기고 선동한 사람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기각을 하게 되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과격 시위를 선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에게 승복을 선언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불복합니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그날로 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끝나는데 뭘 어떻게 불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100% 승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헌법재판소 그 단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불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또 어떤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 인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저는 뭐 문재인 대표가 초기에 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들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혁명 발언? 네네, 예. 뭐 불복한다 이렇게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나 뭐 얼마 있다가 또 그 토론했을 때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오든 저런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라고 또 얘기를 한 것을 들었거든요. 네. 뭐 그것은 저는 마음속으로 정치적으로는 승복할 수 없겠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러나 예. 법적으로는 예. 뭐 승복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선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지도자가 한 달 새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말을 180도 그렇게 바꾸면 어떡합니까?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과격 시위를 자극해 놓고서는 이제는 정치인들이 승복해야 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면 그러면 5년 임기면 60개월인데 5년 동안 60번 바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헌재 결정 이후에는 깨끗하게 100% 승복해야 됩니다. 네. 예. 자, 근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요, 탄핵 기각이 됐을 경우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게 47.7%로 아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표가 보이시죠? 만약에 인용했을 경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10.1%, 기각됐을 경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47.7%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거센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저 표를 보면 네. 그 상대적으로 이 태극기 집회 맞으면 이게 인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러나 인용되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보다 승복하겠다가 더 많은 걸로 봐서 네. 태극기 집회 쪽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모이는 분들이 촛불 집회죠.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각될 경우에 승복하지 않겠다와 승복하겠다가 반반씩 나오거든요. 근데 저런 걸 보면 기각됐을 때 그 더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짐작해 합니다.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 여론조사 상으로는 말이죠. 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도 좀 걱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예. 그 태극기 집회 갔다 온 분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네. 지금 이후에 뭐 주자라든지 또 문재인 그 가장 높은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기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번 탄핵 결정에 대한 그 인용 결정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가능성 있는 결과라고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극 기집회 쪽도 그렇게 본 결과다. 예, 그런데 뭐 헌법재판관이 동떨어져 있는 달나라에 있는 국민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준희야. 예. 저는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급속하게 한국의 이 정치권과 사회는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뭐 이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때문에 그때는 이 사회의 원로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루빨리 전국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제가 듣는 바에 따르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것에 관한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잠시요. 4030님과 2741님이 이종걸 의원님 말씀 중에 전 대통령이라고 하셨다고 이제 정정을 하신 겁니다. 말씀 중에 네. 다시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예. 지금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승복하지 않겠다가 지금 승복하겠다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 경우에는 역시 그 촛불 집회에 함께 해왔던, 또 탄핵을 주도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 또 정치 지도자로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권의 지도자들이 그만큼 그 기각 이후에 책임이 커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기각이 되면 정치권에 의해서도 뭐 지금 바른정당의 경우는 뭐 모두 다 총사퇴하겠다고 하는 네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뜻을 정치를 같이 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조차도 탄핵이 기각되면 이제 정치 생명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비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전혀 기각이라는 것이. 예견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개 이제 탄핵 인용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이미 이제 5월 선거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네.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정말 패닉 상태에 알겠습니다. 빠집니다. 예.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직을 본인들이 유지하는 것과 헌법재판소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에 관한 탄핵 소추라는 것이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했다라는 논란을 둘러싼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성실하게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헌법상의 규정입니다. 본인들이 항상 자신들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법상에 규정된 의무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무슨 심판과 왜 결부시킵니까? 가장 반헌법적인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면은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되나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것도 아주 비논리적이고 잘못된 주장이고 공격입니다. 헌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헌법에서 탄핵 소추가 되는 대상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예를 들자면 정당이나 정권이나 행정부나 또는 국회나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탄핵 소추는 대통령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심판의 과정입니다. 거기 과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관들 8명이 오랫동안 심리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과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 정당이 했다고 해서 아니 닉슨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됐는데 무슨 공화당 해체하라고 미국인들이 얘기했습니까? 예, 여기까지요. 예. 예, 탄핵이 기각되면은 지난번에 듣기로는요, 자유한국당의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이제 불발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기각이 되면은 더 골수적인 그 친박 세력하고 또 그러나 그냥 붙어 있는 분들하고 사실 상당한 이제 그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탄핵 기각 후에는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상당한 그 정계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탄핵 인용될 경우에 한국당 해체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서 그 터무니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생각이 같으신 모양이죠. 예, 거의 우리 김진 고모님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생각이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말씀 중에 1000번째 문자 도착했습니다. 아, 6830님 감사드립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죠.
사드 조기 전개에 대해서 야당이 주권 침해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예. 영상이 있습니다. 예.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도 아닌 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게 주권 침해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제1야당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은 원내 제1당 아닙니까? 그런 거대 정당의 대표가 군사적인 문제, 더군다나 한미 동맹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미군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핵심적 요구입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단순한 군사 조치이고 이것은 국회 비준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 어떤 데에 필요하다는 것은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추미애 대표께서는 헌법도 좀 다시 한번 보시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훈. 저는 주권 침해가 아니라 주권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드는 사실 미국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소파 협정 53년도에 우리가 그냥 초근 목피일 때 된 겁니다. 시설을 요구하면 그냥 동의해 주는 정도의 아주 불평등 조약이죠. 실제 사드만큼이나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그런 그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그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좋지도 못한 이 국방부 그리고 그 이전에 박 대통령께서 한 바로 그것은 미국의 침해 얘기하기 전에 주권 포기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권 포기다. 예. 지금 현재 말이죠.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서유럽,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는 일본 이런 지구상의 선진 국가들이 그렇다면 다 주권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군사 외교 안보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께서도 말이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국의 저런 얼토당토하는 보복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결기를 가지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을 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주권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것은 엄연한 주권의 행사입니다. 예, 사드의 성격을 한번 좀 보십시다. 사드가 이번에 이제 들어온 게 발사대 6대에 48기입니다. 북핵에 대한 대응이라고 국방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 1,600기의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8개입니다. 요격 성과가 1대1이라 하더라도 48개 써버리면 그건 1,600개에 도저히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킬체인이나 KMD 체제에 적응한 하나의 체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드의 그 전략적 적응성은 그거는 북핵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혹시 사드를 더 많이 갖고 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럴 수도 그렇게도- 없는 것이고요. 이 사드는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가져온 겁니다. 결국 미국의 아주 그 상당히 절실한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 측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이다. 미국 이런 측에 말씀. 요구가 있었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요구는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MD 체제의 전체 세계 체제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게 북핵이 아니라 사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MD 체제에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 내에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권의 포기다라고 보는 것이죠. 발언권을 한번 드린 걸로 하고 네. 예, 김진희 의원 반론 듣겠습니다.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말 중요한 행위는 뭐냐?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 6명과 함께 중국에 가서
중국의 외교부장 앞에서 사대주의 외교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 외교부장을 포함한 중국의 지도부가 한국 알기를 말이죠. 일종의 저 조공국 비슷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롯데라든가 말이죠. 아니 저 특정 지역의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롯데백화점에 몰려가서 롯데를 공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중국에 맞서 싸우면서 롯데의 상품을 우리가 사주고 관광객들 외국 관광 나가지 말고 제주도 가자고 이렇게 해서 중국에 맞서는 게 주권을 옹호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관련해서요. 이재명 후보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적절한지. 예, 이제 CCTV와의 인터뷰에서 저런 주장을 해서 더 좀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진 후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국가안보 문제를 대선 주자가 신중한 고려 없이 저렇게 가볍게 얘기해서는 이 나라의 정말이지 안전이 크게 위협받습니다. 사드를 처리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크게 흔들립니다. 더군다나 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새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입장에 따르면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돼서 사드를 처리하게 되면 아마도 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신용 등급이 폭락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 다 떠나고 그러면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경제 군사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은 일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예, 이정걸 의원. 미국의 MD 체제의 대응 방법으로서의 사드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또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여러 절차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철회 또는 재검토 뭐 이런 것들을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본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일반 요격 체제뿐 아니고 그거보다는 엑스밴드 레이더에 대한 대항으로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한 번씩 뭐 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종결할까요? 사드 문제. 이재명 충분히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동안에 사실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요. 네. 예. 네. 방송에 적합지 않은 말씀도 있고 해서 많이 주셨다는 뜻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종인 전 의원 탈당의 민주당 비문계 탈당 가능성, 따라 탈당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아무래도 이종걸 의원님께서 그래.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까지는 국회의원이었는데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탈당하는 순간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서 이제 전 의원으로 호칭합니다. 자, 예, 김종인 전 대표의 그런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결연한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저희 젊은 사람들이 참 숙연해졌습니다. 이유 여부를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당은 친문 독재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인기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당 대표와 당 최고위원을 구성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친문 독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 체제가 사실은 비문이라고 이 문재인 그런 체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국민의당으로 탈당해서 나간 일종의 분당 체제 이후에 네. 남아 있는 이제 비문은 상당히 수적으로나 친문 전체 분위기에 비해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바로 탈당한다는 것이 능사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으로 놓고 보면 사실 전 오히려 친문계 인사라 친문계에 있는 분들보다도 저는 훨씬 민주당의 제가 원조이고 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래됐어요.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여러 개혁 과제들 그리고 또 개헌 그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비전 있는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힘들, 정당한 흐름을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민주당에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당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런데 그 실현 방법과 친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잘못됐다면 정말 논쟁하고 이 네. 당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 못한다고 한다면 네. 탈당이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네. 열려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탈당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봅니다. 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저는 앞으로 저 야당 중에서는 국민의당에서 탈당의 움직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국민의당의 의원 38명 중에서 23사람이 호남 의원입니다. 그런데 호남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가 가까울수록 자 이런 압력을 넣을 겁니다. 자 지금 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로 봤을 때는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와 있다. 그런데 야권이 분열해서 되겠느냐? 다시 예를 들자면 이념적으로는 진보 좌파 진영, 지역적으로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대거 23명의 호남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을 겁니다. 예. 저는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다시 탈당을 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예. 718님이 이종걸 의원 시간 지키세요 이러셨는데 저희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이 시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네. 이종걸 의원도 동반 탈당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김종인 의원과 함께. 제가 볼 때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 민주당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것은 좀 김종인 대표와 저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친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주류들의 생각과 저의 그 정권 예. 교체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탈당 안 한다 이 말씀. 그러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차이를 좁히는 그리고 또 저희 방법을 저희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아직은 있다. 간단한데 탈당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으로선 탈당. 지금은 탈당 안 한다. 예. 저 8689님이 김진님 좀 더 일찍 정치에 입문했으면 지금쯤 대선 주작감. 아니 지금 대선 후보 선언하고 뛰는데. 지금 저 문자 보내신 분이 얘기하는 대선 주작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경선 주자가 아니라 네. 대통령 후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서